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분에 관해서 이제 인트로덕션 정도는 했죠, 그죠? 그래서 수분에 삼투압도 했고, 그 다음에 확산도 했죠,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흡수압, 확산압차 DPD라는 게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습니다만 디퓨전 프레셔입니다. 확산 압력이죠. 디피시 디퍼런스, 그러니까 세포 사이가 세포 수분세포는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동물세포는 벽이 없고 막으로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막인데 이 사이에 이렇게 이 사이로 뚫고 다니는 수분의 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원리가 요 흡수압하고 확산압 차이에 의한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SMS는 소일 모이스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토양이 있으면 토양에 이제 작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토양이 소일이 수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힘과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한 삼투압에 의해서 이 SMS 스트레스가 결정된다. 만약에 이게 수분 보유력이 엄청 크다, 이 토양 자체가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죠. 수분이 과하다. 예를 들어서 과잉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 소일 입자가 토양 입자가 홀딩 가질 수 있는 물의 여지를 떠난 물은 이렇게 지하수로나 흘러나가 버리죠. 정발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보면은 화합수와 결합수, 요 화합수, 결합수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것은 실제 그 식물체에서 홀딩하고 있는 토양에서 얘기죠. 사실은 토양에서 홀딩하고 있는 이 물은 토양 입자 간에 결합되어 있는 그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흡수를 못합니다. 식물 뿌리가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 우리가 토양 수분 측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스테인레스로 된 거죠. 이 캔을 이렇게 토양에 5cm 간격으로 착착 이렇게 내립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길게 이렇게 해서 콘 모양으로 해서 쭉 이제 돌리겠죠. 돌리면 토양이 이렇게 처음에는 콘 모양이 없지만 요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서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그러면 이제 토양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죠. 샘플링을 하면 토양 속에 이제 얼마나 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일단 이것을 105도씨에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물론 16시간, 20시간, 24시간, 28시간 이런 4시간 간격으로 해야 되지만 이것은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00cc죠, 보통. 그래서 이제 수분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05도씨에서 24시간 정도 해보면, 원래 이제 요 흙의 무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캔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0g이었다. 그런데 토양 샘플링 해서 뚜껑을 딱 닫고 해보니까, 이게 250g이었다 하는 거죠. 이 뚜껑 무게 포함해서 예를 들 수도 있고 오픈하고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뚜껑이 없다, 없이 그냥 캔만 했다, 이 250g인 거죠. 그러면 이 100g이고 여기는 100cc로 맞춰져 있어요. 100cc, 물론 뭐 200cc, 500cc짜리 해도 되죠. 그러면 이 안에 실제 토양의
갖고 있는 토양의 무게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해보니까, 실제 여기 전체 무게에서 요 캔 무게 빼면 되죠. 그러면 150g이죠. 그죠? 그러면 흙의 무게가, 소일이 무게가 150g이었다. 그죠? 150g인데, 여기는 이 토양 속에는 뭐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토양 입자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있고, 물도 있다. 그죠? 근데 공기는 무게를 거의 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물 무게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물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105도씨에서 뭐 한다 날려버리죠. 건조를 시키죠.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요게 총 무게가 200g이었다. 그죠? 200g이라는 말은 50g이 날라갔다는 얘기죠. 그게 물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물은 몇 프로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150g 중에 물이 얼마다? 50이 날라갔죠. 그죠? 50.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합수, 결합수로 하는 것은 105도씨로 건조를 시켜도 증발하지 않는 물입니다. 아주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이 강하게, 스트롱하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토양에서 작물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DPD하고 DPD와 SMS를 뺀 것, DPD에서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 역의 SMS를 소일 모이처 스트레스를 뺀 걸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말이죠. 그러면 안에 용질, 소위 당이 광합성을, 식물이 잎에 광합성을 해서 여기에 당을 많이 축적을 했다. 그러면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안으로 자꾸 들어오겠죠. 그죠? 수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막이 팽창하겠죠. 커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팽륜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요렇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요렇게 생겼다가, 이제 그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이렇게 커지죠. 그죠? 뭐, 한 10배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리터, 뭐, 2리터, 뭐, 5리터까지, 최대는 10리터까지 채웁니다만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뭐 하지 마라, 2리터 이상은 동시에 먹지 마라 하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뭡니까? 팽륜하는 거죠.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배가 불룩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수분이 빠지거나 음식이 소화가 됐다 하면 요렇게 다시 또 홀쭉해지죠. 그죠? 이때 우리가 또 배고픔을 느낀다. 그죠? 이게 생리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행질 분리는 세포벽과 여기에 세포막이 이제 분리가 막 속에 이제 이 원행질 체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분리가 돼서 소위 수분이 부족하면 쭈그러든다 이런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물의 이동에 관한 겁니다. 이동은 이제 뭐 지 스스로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능동적이죠. 물이 뭐 지가 생각이 있어서 나 절로 갈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삼투압이라는 힘, 그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적극적인 힘은 이 삼투압에 기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세미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렸죠. 여름철에 딱 자르면 물이 쭉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수동적 흡수는 도관 내부 압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수분이 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에 떠는 압력, 받는 압력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수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부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수량은 이제 식물체가 있으면 수분을 뺀 건조무게 있잖아요. 건조중이라 건물중, 건조중 이렇게 말합니다. 건조중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드는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 H2O죠.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자 300g 든다. 요걸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300g이 드니까 이것보다 많으면 요수량이 크다. 물질, 식물체 1g을 생산하는데 한 500g 든다 하면은 500배가 드니까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죠? 물론 흰 맹아조 같은 경우는 700, 800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200도 있습니다. 또는 150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거에 비해서 다른 많이 요수량이 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이고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수분이 부족한 데는 이런 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풍부한 데는 이런 작물을 심어도 되겠죠. 물론 경제성을 항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요수량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잎이 넓적한 거, 호박, 수박, 박자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때요? 잎이 흐늘하던 표현이 좀 연약하잖아요. 넓적하니까 이게 이제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 이게 크다 보니까 수분 정발이 많아요. 정발이 아니고 정산이죠. 자, 여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발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산이란 말이 나오죠. 정발은 evaporation이라고 하고, 정산은 transpi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발은 뭐냐 하면 그냥 햇빛에 의해서 이 물이, 토양에 있는 물이 이렇게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걸 말하고, 정산은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것을 정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부르죠. 정발산양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rans evaporation, evapo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evapora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이 식물체가 지가 다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1g을 생산하는데 드는 물의 양을,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수량에서 정산계수, 이 개념은 뭐냐? 정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발하는, 이바포레이션 하는 것은 뺀다, 얘기를 안 하고, 단지 이제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날아가는 것만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실제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겁니다. 작물의 요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한 사람들이나 연구한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다 달라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또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크게 브릭스하고 산처하고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면, 호박은 800이 넘어갑니다. 알팔파도 잎이 넓적이죠. 콩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클로버, 그 다음 완두, 아마, 강낭콩, 잠두, 목화 잎 넓죠. 감자도 잎 넓죠. 여기까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 호박, 수박 이런 애들, 알팔파 이런 애들은 주로 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죠? 타원행이거나 이렇게 뭐 3지, 5지 뭐 이런 식으로 나 있잖아요. 근데 이 강낭콩은 어때요? 크잖아요. 높죠. 근데 콩은 안 그래요. 일반 콩은. 강낭콩하고 일반 콩하고 다릅니다. 어디 여기 콩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콩은 한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콩은 잎이 뭐 큰 것도 있겠지만 타원형이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아주 이 반응이 잘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강낭콩하고 일반 콩하고 잘못 속아서 오해나면 큰일 납니다. 뭐 콩이니까 뭐 강낭콩이 이래 높으니까 콩도 높겠지 하다가는 틀린다 이 말이죠. 300대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이 한번 보세요. 길이는 이렇게 좀 높죠. 500 넘어가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메밀, 보리, 밀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충분하죠. 그죠? 이 정도면 높다고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 사탕무, 옥수수 한번 보세요. 300대죠. 그 다음 수수, 오늘 기장이 300대고 가장, 낮다. 그죠? 그 다음에 오이 한번 보세요. 오이는 700대, 흰 맹아주. 자,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 단물 손님이죠. 이 흰 맹아주입니다. 맹아주는 아시죠? 나물 해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흰 맹아주 같은 건 900이 넘어갑니다. 그건 오히려 호박보다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되, 대체로 잎이 넓고 축 여름에 늘어지는 이런 애들은 요수량이 많다, 높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잎이 작거나 홀쭉하거나 약간 길쭉한 이런 애들은 대체로 요수량이 낮다, 적다. 그 말은 건물중 식물이든 잎이든 줄기든 뭐 이삭이든 1g을 건조한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이쪽은 낮다,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 맹아주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산능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정 수분을 정산,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때 축적된 건물량을 정산능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요수량 정산 개수인데, 이것은 정산능률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산능률은 정산하는 데 대한 효율을 말하는 것이고, 요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정산 개수하고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죠?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지나치게 많다. excess water, excess water condition 인 경우에는 이 정산작용이 감소를 하죠. 당연히 감소하지. 잎에서 수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분 흡수력도 감소합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분 흡수가 저하가 되는 거죠. 양분을 흡수를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물이 많으면 안 된다. 뭐 적당한 게 가장 좋은데, 오히려 약간 적은 것이 수분을 공급해주면 바로 양분들이 물에 녹아서 잘 흡수된다. 그죠? 그 다음에 표피가 약해져, 연약해지죠. 그죠? 그 다음 작물체가 도장한다는 것은 키가 뻘쭘하게 큰다 이 말이죠. 지나치게 크는 거.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또 낙과 과일이 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죠. 그 다음에 또 식물체가 쓰러지는 것, 이것을 도복, 라징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다음 개화 수정에 또 장애가 일어난다. 그죠? 수확기에는 건조가 방해되고, 수확기에 이제 수분이 많이 있으면 수확할 때 이게 또 따다 보면은 감이든 뭐 복숭아든 뭐든 그죠? 따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분이 많으면 이게 허물허물하고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품질도 안 좋아진다. 그 다음 병충해 저항력도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할 때 습지 근처, 그 연못 근처에 사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죠? 바닷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바닷가는 염분을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일반 저수지처럼 그렇게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도 뭐 오래 살면 그렇지만 적어도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면 아주 좋아요. 그다음 해발 고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원균의 전파 조정, 그러니까 결국 물이 있으면 습함 이걸 통해서 병원이
많이 감염되고 전파되죠. 그죠? 그 다음에 포자발화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진다 하는 것이 문제다. 그죠? 그 다음 이슬이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여러분들이 들길을 걷다 보면 이 바지가 왜 젖어요? 신발이 왜 젖지? 하는데 이 잎을 통해서 요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또는 요 잎에 맺혀 있다. 이게 이슬이라는 거죠. 요것은 대기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지상물 또는 식물 잎에 부착된 물기를 우리가 dew 영어로 이슬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수증기 물이 잎에 촉촉히 적셔진 상태, 여기 이슬이다. 그죠? 또 어떤 데 보면 이슬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그죠? 안개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결로 현상. 결로는 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은다는 얘기죠. 은다. 아이싱화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산이 또 억제됩니다. 이거는 겨울철, 가을, 늦가을, 겨울철의 얘기고, 정산이 억제된다는 말은 이 잎에 수분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 기공이 요렇게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공기도 뭐 들락날락하고 수분도 들락날락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식물이 뭐 된다? 도장한다. 키만 뻘쭘하게 큰다. 그죠? 지나치게 큰다 이 말이에요. 도장. 그 다음에 기공이 폐쇄된다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광합성이 또 저해되고, 그 다음에 한발 시기, 건조 사막 시기에 이슬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발은 이 드라우트, D-R-O-U-G-H-T, 이것을 잘못하면은 콜드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겨울에 수분이 찰 한자로 쓰는 경우인데 이게 아닙니다. 건조입니다. 그죠? 건조 해를 한발이라고 합니다. 건조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조건에 놓인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사막 같은 경우는 이슬이 내려주면 이것이 작물 생육에 아주 유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